과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조금 늦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언제 동결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이 경제지표가 앞으로 발표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까지 전부 반영을 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동결될 거다, 이건 대부분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하를 뭐 올해 연말에 하냐 내년에 하냐 뭐 이런 생각을 이미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떨어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좀 빠르게 기준금리가 인하되겠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 연준에서 또 이렇게 FOMC 끝나고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면은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기대가 차오르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실물 경제예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실물 경제를 보고 이제부터는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몇 번 더 올릴 수도 있죠. 물가가 계속 안 잡히면. 물가가 잘 잡히면은 요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이겠죠. 자, 이건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짧은 얘기고,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되는 이런 국면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계속 하는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드릴 건데, 5월 이번 초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47.1%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50을 기준으로 그 위에 있으면은 제조업 대부분 임원들이 업황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50 이하로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는 좋은 산업이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업황이 대부분이 다 나쁘다고 하면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지표는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물가, 배송, 시간, 이 지표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모두 세부 지표가 합쳐진 게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거예요. 20개 이상 4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나온 자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 지표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 지표 중에 일부 표본들 또는 전체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발표를 해줘요. 이건 실제로 나온 매출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설문조사 지표는 체감되는 시장의 흐름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임원이 봤을 때 전에는 더 많이 팔렸는데 뭐 이번에 더 많이 팔리고 계속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물 경제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6개월 전에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6개월 사이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다 매출액이. 자, 그럼 뭔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항상 선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50으로 점점 다가가면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이게 50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때는 뭐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유럽발 부채 위기가 한번 터졌을 때도 이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똑같죠. 중국발 부채 위기 때, 코로나 때도 이게 진짜 핵심 타이밍이었죠. 2019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우리 채널에서 50% 정리했죠. 트럼프 형 때문에 너무 애매해가지고, 여튼 그리고 요번에도 2023년 왔어요 벌써. 근데 주식시장이 먼저 한번 2022년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살짝 지금 반등한 상태인데, 아직 제대로 된 이렇게 이름 붙은 거의 뭐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정도의 그런 피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같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시점은 언제죠? 실물 경기에는 바닥이에요. 참 안 좋다 안 좋다는 소리가 뉴스만 열면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쭉 올라가요. 한 3, 4개월 정도.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확인됐구나 싶으면 우리는 천천히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 2009년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점들에 2017년부터 해서 2013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가는 거죠. 물론 이런 구간들에 미연준의 돈 풀기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미연준이 돈을 안 풀면 잘 매수를 안 합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렇죠. 통화량이 M2 지표도 계속 말씀드리고 데이터도 계속 보여드리지만, 미연준의 본원 통화, 그 다음에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통화 승수라 그래요. M2가 증가하는 구간, 그 구간에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1930년 이후에 케인즈가 이렇게 돈 풀기를 주장하고,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이 되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설명드려 왔죠. 이전 영상들에서 다 설명드려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 같은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ISM 제조업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한국의 수출액 보시면은
뭐 지난 한 10년 정도 자료만 봐도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흐름을 알 수 있죠.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 수출의 직간접적으로 한 25%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에요. 뭐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동남아 국가들부터, 뭐 중국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긴 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분의 1이 미국이다. 그쪽으로 수출이 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 2020년부터 이번 사이클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는 2021년에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국 수출은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한참 먼저 선행을 했죠.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역사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수출액과 굉장히 동행해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수출이 급락을 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1995년 그리고 2000년대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보시면 여기 빨간색의 주식시장이 먼저 우리나라 수출이 떨어지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희한하게 주식시장이 먼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과거에도 이 빨간색의 주식시장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얕은 침체가 아니라 좀 강한 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안불안하다. 요게 코로나고 요게 리먼 사태, 그리고 이게 IT 버블 사태, 그리고 그때 97년 IMF였죠.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번에는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수출보다 빨리 움직였고, 그리고 코스피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좀 빨리 움직였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와 코스피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역시 자주 설명드리지만 코스피와 ISM 제조업 지수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유사한데 지금은 굉장히 유사하게 2021년에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만큼 중요하죠.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조심을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들은 이런 타이밍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적당히 먹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먹겠다가 아니라 뭐 어깨 정도에서 팔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당연하죠. 이제 보수적인 대응이라 그러는데, 보수적인 대응은 뭐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뭐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하는 거는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3, 4개월 이상 상승하는 그런 시점들에서 장기 투자에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에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리먼 사태 터지고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유럽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은 좀 약소했죠.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리먼, 코로나 같은 거 잘못 맞으면은 잘못하면 반토막 나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는, 각종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똥창에 빠졌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특히나 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장기 투자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2019년 방송을 봐도 똑같이 설명드리고, 뭐 지난 2010년 전부터 해서 카페죠.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경제지표를 매일 보고 이렇게 흐름을 계속 설명드려 왔는데 벌써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때 하고 한 3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에 방송 보셔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떨어지면 조심해라, 그런 얘기는 똑같이 들고 있어요. 지금 2023년 5월 현재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시점에는 어렵다. 이럴 때는 뭐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고, 우리 같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 경제 흐름,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쉬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떻죠? 요게 에코프로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 이런 종목 치솟는 거 보시면은 이거 못 참아요. 내가 저때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괜히 뭐 거시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못 샀다. 내가 마치 샀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미리 투자한 사람들 있죠. 여기에 뭐 차트도 보고 뭐 트레이더건 아니면 뭐 운이 좋건 아니면 배터리 아저씨 그분처럼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 제대로 저점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리 투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뒤늦게 뛰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다음 버스를 기다리건 다음 택시를 기다리건 이게 좋은데, 이게 최고점에서 21선 지지되네, 5일선 지지되네 하면서 요런저런 이유로 트레이더도 아니면서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장기 투자자가 아쉬워서 뛰어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트레이더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칙을 어기고 모든 오르는 종목에는 반드시 여기 내가 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뭐죠? 뇌동매매라 그러면. 계획된 매매가 아니라 뇌동매매를 하면 중장기 투자자는 특히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나락으로 가니까 그런 거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중장기 투자자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뭐 똥창이 막 빠져 있어요. 50 이하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에서는 원칙대로 보수적 대응하고 장기 투자보단 단기 투자, 이슈 발생 시 손절하는 이런 대응하시길 꼭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부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이 일단 들어와야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만들죠. 그 다음에 출하를 하면 그래야 매출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 지수가 굉장히 선행하는 지표죠. 5월달 발표된 신규 ISM 제조업 주문 지수 요거는 45.7%입니다. 계속 안 좋아요. 이게 수축 국면에 있는 겁니다. 일단 신규 주문이 추세적으로 살아나야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되는 게 ISM 제조업 고객 재고입니다. 근데 지금 고객 재고가 50%에 근접하면 위험한데 51.3%. 특이하게 고객 재고가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도소매 업체죠. 이게 평균 재고가 너무 높다.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상하게 뭔가 좀 잘 안 팔리는. 그래서 신규 주문이 급격히 개선되려면 고객 재고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상하게 지금 제조업 물가가 53.2%입니다. 제조업체 임원들이 봤을 때 뭐 원자재라든가 부품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제조업체들이 가격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격이 이게 떨어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ISM 제조업 물가가 53.2%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거고 신규 주문도 안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조업에서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야 그래야지 신규 주문도 들어오고 뭔가 그 다음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특히 그럼 배송 지연 때문이냐? 이번 코로나 이후에 배송 지연 문제 때문에 물가가 엄청 치솟았는데 배송 지연 지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배송이 느려지는 거예요. 44.6%. 지금 배송 잘 됩니다. 배송 지연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이유로 제조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자재 부품 지금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죠. 항상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빠른 심리 지표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원인이 조금 지나야지 나와요. 아쉽게도. 원인을 바로 알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그럴 텐데 또 원인을 바로 알면 벌써 뭐 주식시장은 반응을 다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퍼즐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응답에서도 한번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건 이제 참고할 만한 보조 지표예요.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때 제조업 임원들이 어떤 설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컴퓨터 전자제품 업체의 임원들은 평균적으로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식품 음료 업체에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식음료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컴퓨터 전자는 재고가 많으니까 삼성도 이번에 감산을 한 거예요. 기계 쪽에는 역시나 고객 재고가 많다.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운송 업황은 괜찮아요. 계속. 플라스틱 고무 쪽에서는 계속 안 좋았는데 자동차, 건설 쪽에서 지금 약간 업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금속은 제품마다 가격 수급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업황 둔화 의견이지만 또 일부 업종은 괜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근데 이제 물가가 치솟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47.1%입니다. 뭐 어느 구간이든 제가 이렇게 쭉 15년 이상 지켜보면 설문응답에서 좋다는 업체들도 있고 좋은 섹터도 있고 나쁘다는 섹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섹터만 보면 그 의견이 미국 제조업 전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전체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ISM 제조업 지수 세부 지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물가 지수는 꼭 모니터링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이 항상 있어요. 단기 트레이더가 있고 중장기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각각의 분석법도 완전히 다르고 투자 방식도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기가 그 방법을 들었을 때 가장 납득이 잘 가고 실제 투자를 해봤을 때 수익이 나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찾고 원칙을 세우는 게 핵심이죠. 내가 이럴 때 매매하고 이럴 땐 쉬겠다, 언제 팔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원칙을 지켜나갈 때 주식시장에 살아남고 수익이 납니다. 특히 투자에서 가장 멀리 하셔야 될 분들 누구죠? 주변 지인 중에 자신 방법만 옳고 남의 방법은 틀리다 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가치 투자만 옳고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투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세상에 대한 견문이 좀 적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아직 위험한 분들이에요. 제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또 단기 투자만 옳고 뭐 중장기 투자는 바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는 분이죠. 당연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월가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미 검증된 투자는 많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방법이 옳고 남은 틀리다 이거 자체가 없어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있냐 틀린 방법이 있냐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거시경제 사이클과 이게 산업 사이클 이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 트레이더인데 뭐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뭐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투자가 가치 투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이클 투자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는 구간에 기회를 볼 수밖에 없죠. 경기가 둔화되고 회복하고 성장할 때만 우리가 보니까 특히 둔화의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또 환호하는 구간에서 위험을 보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렇게 둔화로 넘어가고 둔화할 때 보통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가 많아요. 요즘처럼. 그럴 때는 위험을 보는 게 우리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또 거기 속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